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 해갖고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베어메탈 환경에서 구축을 하면서 제가 했던 삽질기 중에 이제 삽질기는 다 빼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남은 것들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혹은 베어메탈 환경 아니면 뭐 클라우드 플랫폼 여러 가지 AWS나 애저도 매니지드 쿠버네티스가 아닌 이제 뭐 VM을 직접 띄워서 쿠버네티스 설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0가지 시도를 하고 뭐 몇십 번을 해서 VM을 설치해 보고 안 되는 건 다 빼고 되는 것들만 남겨서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왔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냥 내부 이제 서비스용으로 웹 서버를 띄우거나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진짜 뭐 DB도 띄우고 뭐 레디스도 띄우고 이것저것 띄워가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쿠버네티스 자체를 베어메탈에 설치를 하면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실제 프로덕션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마스터 노드가 한 대였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불안해지죠. 왜냐면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클러스터에 동작하고 있던 컨테이너들이 다 종료되진 않아요. 걔들은 알아서 동작을 하는데 이후에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다행히 저는 이걸 적용하기까지 몇 달 동안을 큰 탈 없이 마스터 노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디스크는 항상 나가는 거고 컴퓨터는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 메인보드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멀티마스터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쿠버네티스 지금 현재 버전이 이제 1.14 때가 있고 1.15 때가 지금 이제 막 RC 버전이 올라오는데 1.14 버전은 마스터 노드를 멀티로 하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이게 1.13까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CubeADM이라는 그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클러스터 구축 툴을 이용을 했었고 1.14에서는 명령어로 이게 다 됩니다. 그냥 명령어만 몇 번 치면 마스터 노드를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뭐가 귀찮냐면 1.13 때까지는 이제 그 인증서 파일들을 마스터 노드로 하고자 하는 노드에 다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1.14부터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면 혹시 베어메탈 환경에서 구축을 한다면 가장 처음에 이걸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항상. 저는 싱글 마스터 노드로 시작했다가 이거 하면서 이제 뭐 전체 클러스터 장애도 몇 번 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멀티마스터 노드를 만들 때 이제 가이드를 쭉 보시면 설명은 있는데 설정 파일 같은 게 가끔 없거나 그래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삽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컴피그 파일 만들고 컨트롤 플레인 엔드 포인트라는 게 설정 파일이 있어요. 이게 그 쿠버네티스 도큐먼트 쪽에 가보면 다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걸 보고서 이해가 되게 안 갔어요. 도대체 뭘 넣는 걸까? 근데 컨트롤 플레인 엔드 포인트에다가 IP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베어메탈 환경이다 보니까 아마 그 HF락시나 뭐 그런 유해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하드웨어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면 그 IP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하드웨어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키벌라이브 데모를 이용했는데 키벌라이브는 하트비트처럼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P를 이렇게 살아있는 애가 가져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P가 마스터 노드에 IP가 있는데 이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다른 마스터 노드가 그 IP를 가져갑니다. 물리적인 혹은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는 당연히 이거를 자기가 대신해 줄 건데 이제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키벌라이브나 하트비트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 다른 마스터 노드가 IP를 가져가서 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죠. 실제 이게 뭐 좋은 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호출당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가서 복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조차 없으면 밤에 호출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설정 파일은 이제 도큐먼트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노드 IP가 뭔가 이거 되게 그래서 명령은 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인데 큐브 ADM 이니트를 하면서 익스페리멘탈 그 두 개 업로드 서트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쿠버네티스 그 큐브 ADM이 인증서까지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쪽에 이건 다 그 큐브 ADM 이닛이란 명령을 하면 밑에 쭉 나와요. 복사해서 붙이라고. 이 중요한 건 인증서를 복사해주는 기능은 2시간만 유효합니다. 2시간 딱. 그 매뉴얼에 있어요. 거기에 문서에 보면 2시간이 지나면 인증서를 복사를 해야 돼요. 직접. 그래서 이 밑에 명령들은 그대로 있고 이건 그냥 복사 붙이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로 하고 싶은 곳에 가서는 이 명령을 복사 붙이긴 하면 됩니다. 워커 노드는 그냥 밑에 떠 나오는데 훨씬 짧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Certificate Key라는 게 1.14에 있는 큐브 ADM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을 하면 인증서 복사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해줍니다. 그냥 명령 실행하고 복사 붙이기 해서 마스터 노드 가서 복사 붙이기 해서 실행을 하면 이게 마스터가 여러 개가 생겨요. 물론 그 API 서버, 그 구성 요소들 매뉴얼을 보시면 API 서버, 여기서 하는 건 그 etcd라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마스터 노드가 같이 띄우는 방식이에요. 네, 그 구성 그런 아키텍처에 보면 etcd를 다른 별도 클러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노드가 여유가 좀 되고 그걸 관리할 여력이 있다면 네, 그건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쨌든 1.13 때 이하 버전은 인증서를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8개의 파일을 같은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네, 이니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니트를 하고 인증서를 마스터 노드로 삼고 싶은 노드에 복사를 다 해주고요. 그다음 조인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인증서들을 이용해서 마스터 클러스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롤에 가보면 이 싱글 마스터 노드로 하게 되면 워커 노드들은 다 저 롤이 비어 있어요. 그냥 공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마스터가 노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베어메탈 쪽에서 관리를 할 때 혹시 궁금한 거는 나중에 있을 거라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안 되면 바깥에서 뭐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마스터 노드를 관리할 때 사실 API 서버나 이런 거 그냥 띄우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etcd 클러스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etcd 한번 날려먹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예. 그래서 etcd 클러스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 2분의 n 플러스 1이 이게 메이저리티라고 부르는데 etcd 클러스터 한 대가 있으면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면 돼요. 내려가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고 올라오면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제 클러스터 크기를 보통 홀수계로 늘리라고 보통 가이드를 주는데 이유가 한 대일 때 한 대가 내려가면 서비스가 안 되죠. 두 대일 때 한 대가 내려가면 서비스가 안 됩니다. 세 대일 때는 한 대의 여유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 대로 구성된 etcd 클러스터는 한 대의 노드가 죽었을 때도 서비스가 정상으로 돕니다. 근데 네 대가 되면 그래도 여유분이 한 대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더 세 대랑 네 대랑 노드 수가 한 대가 늘었는데 네 대로 구성되어 있는 etcd 클러스터에서 두 대가 죽으면 서비스가 안 됩니다. 서비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득을 못 보잖아요. 세 대나 네 대는 솔직히 세 대로 하나 네 대로 하나 네 대로 했을 때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 대, 다섯 대, 일곱 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etcd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 최소 노드 수가 떠 있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방법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멤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조차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etcd 클러스터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스터 노드에서는 사실 etcd 클러스터가 살았냐 죽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API 서버는 그냥 띄우면 되거든요. 네, 모든 정보가 다 etcd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etcd 같은 경우 명령 그냥 etc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etc 그 도커 이미지를 설치를 해서 받은 다음에 뭐 명령을 실행을 해서 멤버를 확인하거나 뭐 멤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브ADM으로 마스터를 늘리고 이제 마스터를 줄이고 싶다 할 경우에
마스터 노드를 빼고 etcd를 명시적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etcd 쪽에 클러터의 멤버를 줄여주진 않더라고요. 제 1.14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마스터가 3대였는데 혹은 5대였는데 2대를 줄이겠다. 그러면 마스터 노드 그냥 노드를 삭제하거나 이런 걸 작업을 하고 etcd 쪽 명령을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멤버를 제거를 해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줄어듭니다. 예, 이걸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내리면 만약 메이저리티를 충족 못 시키는 경우에 좀 큰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쿠버네티스 설치하는 페이지 딱 가보면 뭐 이렇게 쭉 모르는 얘기 막 써 있다가 이제 네트워크 애드온에서 뭐 칼리콘이 카나리니 뭐 여러 되게 많은 게 나와요. 네, 그런 거 보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사실 뭐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 CNI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혹은 뭐 네트워크 애드온 여기 사용하는 IP 대역이랑 노드가 실제로 사용하는 IP 대역이 겹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조금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 위브넷이라고 부르는 애는 10.32.00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들한테 이 IP 대역에 이 대역에 속한 IP를 컨테이너한테 쫙 부여해줘요. 근데 만약에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제 노드가 10.0.0.0에 뭐 8로 네트워크를 잡는다던가 이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띄워보면 그 CNI 플러그인이 CNI 그 컨테이너가 뜨질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이제 서브넷이 겹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로그가 찍히고요. 그래서 실제 물리 노드에서 뭐 10점대 혹은 19168 혹은 뭐 172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텐데 내부에서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 이게 쫑나는 경우 혹은 겹치면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 네트워크 IP 대역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몇 가지를 왔다 갔다 했었고 대부분의 이런 네트워크 애드온들이 IP 대역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위브넷 같은 경우는 뭐 IP 얼록 레인지라고 이렇게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그걸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치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프록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클러스터 내에서 패킷을 뭐 한 노드에 들어온 패킷을 다른 노드로 보내고 뭐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면 그냥 IP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IP 테이블 빼기 L 명령으로 목록을 쭉 보면 엄청 많아져요. 쭉 많아지는데 IP 테이블 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라 사실 몇십 대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었던데 그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뭐 5,000대짜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런 거 보면 이런 걸로는 좀 확실히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100대 미만의 클러스터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IPVS라고 이제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큐브ADM을 아까 그 콘피그 파일에다가 큐브 프록시 옵션을 넣어서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메탈LB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IPVS를 했을 경우에 얘네가 우리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좀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IPVS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13 이건 호환성에 대한 걸 테스트를 좀 먼저 해보고 적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래서 IPVS로 실제 적용을 해서 제대로 동작을 하면 이런 명령을 쳤을 때 설정되어 있는 프록시, 그러니까 포트 포워딩 관련된 설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마스터 노드와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그 클러스터를 설정을 하면 대부분 kubectl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유저 친화적이거나 사용하기 편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편한데 그래서 보통 매니지먼트 툴로 처음에 대시보드를 설치를 대부분 할 겁니다.
가이드 쭉 따라가다 보면 대시보드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냥 쓰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로그도 볼 수 있고 터미널도 띄워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클러터를 구축을 했으면 네,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빠졌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가서. 예, 혹시 클러터 구축을 한 번도 아직 안 해보신 분 계시죠? 대부분.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베어메탈 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터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가이드가 저도 없었어요. 작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서버 몇십 대를 일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뭐 DCOS니 뭐 이런 걸 하자니 그것도 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삽질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났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실 지난달에 뭐 GDD 서울 쪽 행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거나 그때 필요하셨던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좀 더 정리를 다시 했고요. 큐브시텔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클라우드 코드는 베어메탈 쪽을 접근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들 GCP나 뭐 이런 애들 접근할 때 되게 편하고요. 베어메탈에서는 그냥 이건 MS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이 있어서 이걸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왼쪽 트리뷰로 뭐 디플로이먼트나 파드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템플릿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쓰기가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도 나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초창기에 클러터를 만들면 제가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포를 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저는 어드민 키를 갖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배포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드민 키를 조금 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드민 키는 모든 자원을 다 볼 수가 있고 다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약간 이게 좀 부족하긴 해요. 네임스페이스만으로 뭘 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 강력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어쨌든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뭐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프로젝트별로 만들고 해당 구성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 혹은 관리할 사람들에게 뭐 키를 공유한다던가 그럼 대시보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조직별로 이제 팀별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뭐 사람들을 속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하고 그렇게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팀마다 다를 거고요. 아마 이거 사용하는 조직별로 다 다를 거라 이런 건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얻어내는 방법인데 쿠버네티스는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게 뭔가 권한 관리를 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는 뭐 사용자나 그룹이라는 게 자원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접속을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서비스 어카운트를 여기서는 이제 그 고스트라는 오픈소스 블로깅 그 서비스에 대한 건데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고요. 롤을 만듭니다. 다행히 좀 보이네요. 롤이라는 건 이 그러니까 롤과 서비스 어카운트는 별개예요. 그냥 롤은 롤대로 만들고 서비스 어카운트는 따로 만드는데 롤에다 보면 API 그룹에 그냥 따옴표로 비어 있는 건 이게 쿠버네티스 코어 API입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자원들, 디플로이먼트, 파드, 뭐 서비스 등등등. 뭐 그리고 익스텐션과 APP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크론 잡까지 다 가능을 하고요. 이렇게 롤을 만들고 롤 바인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롤과 아까 만들었던 서비스 어카운트를 연결합니다.
롤 바인딩을 이용을 하면 앞에서 만들었던 서비스 어카운트에 해당 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면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해당 네임스페이스에만 접근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자원을 보는 게 가능해져요. 다른 쪽은 볼 수 없게 돼요. 아예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있는지도 못 보고요. 다른 쪽엔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별로 관리하는 것도 일단 그런 다른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오오스를 이용한 뭐 GitHub 계정 오오스를 이용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뭔가 별도의 설치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클러터를 기본으로 세팅을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다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 밸런서인데 쿠버네티스를 베어메탈 설치를 하면 일단 그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로드 밸런서는 뭐 기반 설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추가적인 뭐 설정이든. 근데 이제 메탈LB라고 저는 이걸 썼었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환경에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뭐 레이어 2, 그러니까 ARP 프로토콜이나 IPv 버전 6에서도 뭐 사용해주는 그 ARP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베어메탈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서비스에 로드 밸런스 IP를 부여할 수 있는 그냥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콘피그는 간단해요. 서비스 IP 대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로드 밸런서의 IP. 앞에서부터 하나씩 뽑아갖고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서비스를 생성할 때 타입으로 로드 밸런서를 지정해주면 그 로드 밸런서 IP를 받아서 서비스에다 붙여주고요. 클러스터 밖에서 그렇게 부여된 IP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뭐 로드 밸런서를 이걸로 어떻게든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룩이랑 세프인데 쿠버네티스를 베어메탈로 하면 저장소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노드에 붙어 있는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해당 노드에 해당 파드 혹은 해당 컨테이너가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하면. 왜냐면 호스트 패스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베어메탈에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AWS나 뭐 애저나 이런 거 보면 막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을 해서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쿠버네티스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되게 많이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세프 자체의 안정성은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실제로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세프만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거나 그걸 관리해주는 인력이 있으면 그냥 그 세프 클러터를 만들고 쿠버네티스 가져서 써도 되는데 사실 그럴 여력이 안 됐던 상황이라 뭐 저 아니면 같이 그런 상황에서 룩을 이용하면 룩에서 세프 클러터를 만들고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중요한 게 룩은 세프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룩.io 가보면 되게 많은 다양한 스토리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프는 그쪽에서 이미 스테이블 상태로 들어갔고 나머지 여러 가지들은 뭐 알파거나 베타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파드가 특정 노드에 종속되지 않고요. 그냥 클러터 내에 어딘가 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클러터를 만들고 서비스를 올 때는 서비스들이 특정 노드에 종속되도록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어디에 떠야 되고 이 컨테이너 어디. 왜냐하면 디스크 스토리지를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걸 룩이나 세프를 이용하면 그냥 컨테이너 알아서 적당히 이제 비어 있는 자리에 끼어 들어갑니다. 성능이 엄청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요. 그래서 세프로 클러터를 만들 때 세프 클러터에서 디스크를 사용할 때 블루스토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리 디스크를 세프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에 뭐 ext4나 xfs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그 디스크를 세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물리 디스크 장치를 그냥 세프에 주면 세프가 안에서 파티셔닝도 하고 관리를 다 알아서 해요.
이게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블루스토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복제 개수를 보통 3, 뭐 여유가 되면 3, 아니면 2 정도로 하면 이제 데이터 유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요. 네, 셀프 클러터 그 가이드에 가보시면 이렇게 쭉 설치해야 되는 것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네, 요게 이제 셀프 클러터의 설정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일단 아마 쿠버네티스 설치하면서 나중에 지금 이거를 지금 보신다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아마 설치하다 보면 아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보자 하고 찾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룩을 이용해 셀프 클러터를 만들 때 각 노드별로 디스크 장치들을 지정해 주는 파일입니다. 이게 이제 cluster.yml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스토어 타입은 블루스토어라고요. 앞에 용량들은 아마 그 권장 용량이 있어요. 그 가이드에 보시면 디스크 용량별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나 저널 사이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조그만 데서 VM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작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에 디바이스 정보를 다 넣어줍니다. 뭐 디스크를 뭐 8개 꽂았다 그러면 거기 8개 중에 사용하고 싶은 디스크를 쭉 나열해주면 그 디스크들을 셀프가 다 자신의 디스크 공간으로 사용을 해서 블록 스토리지 형태로 다른 파드에게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면 replicated의 사이즈가 2인데 밑에 failure domai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호스트 단위로 해주는 걸 권장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디스크 하나당 프로세스 하나씩 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이 프로세스들은 복제를 프로세스별로 복제를 하게 되면 그 복제된 데이터가 한 노드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한 노드에 디스크를 4개씩, 8개씩 꽂아놨는데 디스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끼리 복제를 하게 되면 해당 노드가 죽었을 때 복제본까지 같이 복제본이 그 노드에 2개가 동시에 있는 운 나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일리어 도메인을 호스트로 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다른 호스트의 복제본을 저장을 하도록 얘가 정책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호스트 단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작년에 설치할 때는 페일리어 도메인이 OSD 그 프로세스 단위였어요. 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호스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기본값이. 그리고 앞에까지는 이제 셀프 클러터를 만들고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룩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드에다가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셀프 클러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레플리카 풀이라고 이름을 줘서 만들었고 얘는 네, 투카피를 만드는 풀이고요. 이걸 이용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네, 요거를 나중에 PVC라고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드가 데이터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뭐 선언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룩을 이용해서 셀프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파드들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 시스템으로 파드가 붙으면 같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디렉토리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셀프를 설치를 하고 나면 볼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네, 이건 뭐 정보에 대한 이런 걸 이용해서 셀프 클러스터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셀프 툴스라고 셀프라는 것도 이제 찾아보면 셀프를 관리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런 책들에서 사용하는 툴들, 셀프라는 명령과 여러 가지 명령들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직접 관리할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짜잘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게 이러고만 하게 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쿠버네티스에서 그 자원을 요청하거나 자원을 한정 짓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자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QoS로도 동작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파드를 생성을 할 때
리퀘스트랑 리밋이 같아요. CPU 메모리가. 그러면 얘는 리밋을 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버네티스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수압을 다 끄게 돼 있고요. 네, 메모리 자원 같은 거를 다 뭐 수압 같은 걸 안 쓰고 실제 있는 물리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다 꽉 찼다 할 경우에 컨테이너를 다시 띄워야 되는데 퍼드를 띄워야 되는데 그럼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부터 죽입니다. 근데 리밋이랑 리퀘스트가 같고 모든 컨테이너가 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얘는 안 죽어요. 리밋을 넘지 않는 이상은. 개런티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리밋이 있거나 리밋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두 번째로 죽는 애고요. 보통 리밋이나 리퀘스트를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을 텐데 얘네들은 자원이 부족하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삭제하고 먼저 제거했다가 그런 식으로 QoS 용도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를 띄웠는데 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는 애들은 리밋과 그러니까 리퀘스트와 리밋을 동등하게 해서 맞춰 두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원이 부족해지면 죽어요. 밑에부터. 그 리밋 리퀘스트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죽고 나면 얘네를 다 죽였는데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다음 두 번째 리밋이 있는 그 리퀘스트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 죽고 세 번째 그 개런티드는 안 죽습니다. 리밋을 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컬 볼륨 이용했는데 호스트 패스라는 게 있고 로컬 볼륨이라고 1.14부터 GA가 된 게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파드에다가 그 로컬 디스크를 붙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드를 뭐 다시 재배포를 하거나 할 때 얘가 다른 노드로 가지 않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볼륨과 정확히 같은 노드로 가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컬 볼륨을 무조건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네, 로컬 볼륨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그 룩으로 만든 셀프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예까지 보여드리면 네,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에 네, 룩세프 블락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PVC를 만들면 리퀘스트 공간만큼을 셀프에서 할당을 받아서 미리 잡아둡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PVC 만드는 그 기존의 문서 내용들과 보면 아무것도 다를 거 없고요.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쪽, 파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퍼센트 볼륨 클레임이라는 걸 붙여주면 이 파드는 아까 만들었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베어메탈로 만들면 관리도 알아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메테우스가 있고 뭐 엘라스틱서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비트로 로그를 수집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클러터 내에 로그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노드 자체의 노드 로그가 있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의 노드, 리눅스 노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파드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수집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걸러내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인 인포 목적의 로그는 다 자른다던가 안 그러면 엄청 많아져서 이게 막 묻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로그들이. 그래서 매트릭 비트가 있는데 얘는 CPU 상태나 메모리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파나처럼 엘라스틱서치의 키바나를 통해서.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큐블렛이라는 프로세스가 옛날에는 이 포트를 읽기 전용으로 시스템 매트릭을 빼주는 포트를 열어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디폴트로 다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매트릭 비트 관련해서 도움말 같은 매뉴얼 보시면 네, 이 리드 온리 포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다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큐블렛에 아규먼트 넣어주고 한번 재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포트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도 있고 네, 이렇게 키바나에 보면 로그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가보면 네, 로그 화면에 있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쿠버네티스 파드 정보 네,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국내 넥스클리퍼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이고 네, 조금 더 한국에서 많이 보는 형태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들
클러스터, 호스트, 뭐 파드, 컨테이너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시간이 5분이 남았는데, 네, 아마 좀 빨리 했던 거라 10분인가요? 혹시 데모를 보여주기 전에 일단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왜냐면 나머지는 다 문서를 찾아보시면 다 웬만큼 다 있어요. 근데 뭐 설정 파일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놓고 그것만 나와요. 설정 파일에 예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제가 주로 삽질을 한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설정 파일이 없거나 일부만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멀티 마스터 노드를 만들 때 etcd 클러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띄우면 되고요. 그냥 내려가면 올리면 되는데, etcd는 메이저리티를 놓치면 다시 띄우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트워크 애드온 플러그인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엑셀로 이렇게 정리된 시트가 있어요. 그 칼리코, 뭐 카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명한 CNI들, 걔네들의 뭐 장단점, 뭐 어떤 건 뭐가 좋고 어떤 건 뭐가 좋고 어떤 건 뭐가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거는 선택을 하면 선택의 문제인 거고, 네, 그 호스트가 노드가 사용하는 IP 대역 이거 쪽나는 것만 막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VM을 이용해서 쿠버네티를 막 띄우고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며칠 전에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를 잡았더니 내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IP 대역하고 거기에서 주는 IP 대역이랑 쫑이 나더라고요. 그럼 안 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바꾸든가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노드가 한 뭐 몇십 대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럼 사실 IP 테이블로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록시 모드. 근데 뭐 우리는 한 뭐 목표가 한 1000대, 2000대, 뭐 몇천 대다. 그럼 IPVS를 처음부터 좀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메탈LB 같은 걸, 메탈LB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텐데, IP 부여하는 얘네들이 이게 잘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CNI 특성을 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룩하고 셀프로 동적 볼륨을 만드는 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되고 나서부터 파드가 어디 떠 있는지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 순간부터는. 예. 물론 MySQL도 클러스터에 띄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딱히 말이 없어요. 왜냐면 셀프가 반년을 넘게 잘 돌았고, 그런데 MySQL을 셀프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다 물음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노드가 레이드 디스크를 가지게 했고요. 그러니까 노드에다 레이드 디스크를 가지게 해서 복제본이 되는 거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특정 노드를 지정해서 띄우긴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한정되어서는. 네, 그렇게는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런 컨셉에 맞춰서 파드는 아무데나 떠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상황에 따라 데이터 스토리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축해 놓은 경우가 좀 많아요. 특정 노드에. 그러니까 레이드까지 깔아놓고 MySQL도 MySQL 오퍼레이터 오라클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레플리케이션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드 두 대가 모두 레이드 컨트롤을 가지고 복제하는 형태로 디스크를 구성해 놓고, 그 디스크 공간을 사용을 하는데 걔네가 옆에 더 있는 거죠. 두 대가. 그래서 마스터, 세컨더리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까지 하니까 네, 뭐 DB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큰 저항감이 없게 올릴 수 있었고요.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하고요. 모니터링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혹시 앞에서 좀 빨리빨리 넘어간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그러면 잠깐 보여드리면, 네, 실제 마스터 노드를 설정을 하면 롤에 이렇게 마스터가 다 들어와요. 네, 지금 이건 제가 VM을 세 대를 띄우고 마스터를 다 묶어 놓은 상태의 클러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IPVS로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포트 포워딩 룰이 IPVS를 이용을 해서 세팅이 됐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IPVS로 설정을 할 때 QVADM에서 알아서 모듈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는 나와요. 어떤 게 없다고. 그래서 알아서 다 올려줍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이게 지금 현재 대시보드, 그러니까 VM 세대짜리 VM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이게 셀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풀 같은 거 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공간. 그리고 요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 사용량을 볼 수도 있고요. 네, VM을 제가 띄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부터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오래 걸리네. 아까 보여드렸던 넥스클리퍼 모니터링 관련된 대시보드고요. 네, 이것도 오픈소스라서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면 되는데 아직 네, 좀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오히려 한국식에는 저는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인프라 쪽 업체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래 일하다 보니 거기선 결국 예, 뭐 상세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게를 먼저 표시해주고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이건 이제 원래 샘플로 만든 건데 고스트 블로깅을 셀프 저장소를 이용해서 띄우고 얘가 사용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도 셀프 저장소를 이용해서 떠 있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얘는 지금 고스트 네임스페이스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만을 볼 수 있게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클러터에 대한 정보를 토큰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거 저장되어 있는 거 어드민 토큰이고요. 얘로 들어가면 노드 정보 네,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관리자용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우고 네, 요거는 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와 고스트 네임스페이스만을 볼 수가 있는 거라 클러터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네임스페이스별로 조직 내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터를 만들고 조직들의 혹은 팀에다가 이걸 써보거나 하는 얘기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드민 토큰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권한을 딱 잘라놓은 권한을 딱 제한시켜 놓은 토큰을 배포를 해서 뭐 서로 상대방의 네임스페이스,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뭐 파드를 만진다거나 그런 걸 아예 막아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만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여기다 고스트를 치면 네, 그럼 고스트에 관련된 건 또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딱 시간은 딱 맞춘 것 같네요. 아휴, 쉽지가 않네. 네, 그래서 혹시 아마 계속 밖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네, 저는 임찬식이었고 뭐 이런 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어봤더니 답이 없는데 하여튼 아까 그 보여드렸던 넥스클리퍼 관련해서 네, 그런 쪽 쿠버네티스로 뭐 만들고 싶으신 분은 네, 연락을 주세요. 사람 찾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컨트롤러나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은데 좀 공부를 좀 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나요, 지금? 안 돼. 한 1, 2분?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계속 팬이 하루 종일 도는데, 이유가 지금 네이티브로 쿠버네티스가 떠 있고요. VM으로 또 떠 있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거 용도예요. 얘는 또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GPU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쓰는 건데, 얘가 슬라이드 만들다 보니까, 이것까지 넣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지금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시간이 안 되겠는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네, 아까 메탈 LB 관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지금 베어메탈입니다. 얘고요. 보면 방금 로드 밸런스 IP를 받았죠? 엑스터널 IP가. 예, 이게 지금 지금 엑스터널 IP를 방금 받았어요. 타입을 로드 밸런서 주고 맨 마지막에 엔진엑스 SVC라고. 이게 메탈 LB가 IP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IP만 주는 건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웨이 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안 되네. 네,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네. 이게 방금 뭐였냐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사실 플랫폼이잖아요. 방금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가 돌고 있는데, 서비스에 타입이 로드 밸런서면서 IP가 있고, 특정한 어노테이션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제 노트북에는 DNS가, 로컬 DNS가 떠 있고, API 게이트웨이도 떠 있어요. 근데 쿠버네티스 IP를 부여해주면 IP를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불편해서 좀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IP 그런 식의 조건에 맞는 서비스가 있으면 DNS에 항목 엔트리를 하나 추가를 하고 API 게이트웨이에도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거 도메인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것도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하면 이런 것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도메인 보시면 다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부여를 한 도메인들이고요. 아무튼 쿠버네티스로 결국에 얘가 잘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기능은 충실하면서 확장이 되게 좋아요. 확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오퍼레이터 컨트롤러로 사용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